네, 오늘 주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올리기라는 주제고요. 부제목은 젊을수록 알아야 할 지식인데 이거 보면 대충 감은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단 정말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월급이 대충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4대 보험이랑 뭐 이런 걸 떼잖아요. 그래서 세후 월급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26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260만 원이 또 실제 월급이냐 하면은 우리는 회사 다니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카드값 떼고 카후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숨 쉬는 데 들어간 비용을 떼고 나서 남는 그 월급이 진짜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는 돈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이 딱 명목 금액이 올라가면은 실제로 남는 금액이 올라가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00 받던 사람이 300 받으면은 뭐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도 조금 바뀔 거고, 먹는 음식도 조금 보상 심리로 더 좋은 걸 먹을 거고, 옷도 좋은 걸 입을 거고, 이거를 그 소비의 상향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돈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러면 우리는 하루살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한국인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태어났을 때 0세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20년도 더 살았기 때문에 더 길어지고, 그 주변에 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수명은 83.5세보다도 훨씬 더 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잘해봤자 60세가 되면은 퇴직을 하게 될 거고,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 60세는커녕 50세나 40대쯤에 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뭐 60세부터 받는 분도 있지만 아마 지금 30대 대부분은 65세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80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밑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건데, 5년 동안 뭘로 먹고 살고 그리고 나머지 60%는 또 어디서 벌어오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크게 한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남는 월급을 늘리고 돈을 축적해서 그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고요.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짜 월급 늘리는 간단한 방법이고요. 대신에 그 육체적 대가가 필요하겠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수입이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육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랑 뭐 편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편한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들어오는 월급은 그대로지만 숨쉬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남는 월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직접 해봤는데. 그리고 네, 일단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마 20대, 30대 기준 대부분 맨 밑에 계실 거예요. 1억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1억 이상이라고 해봤자 거의 뭐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20대, 30대가 대부분인데 보면은 1억이 있냐 없냐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좀 괴리감이 드는 게 1억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1억이 없는데 다 평균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위 30% 미만이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20대, 30대 다 1억, 2억 모았다고 하는데 저도 없고 주변에도 없고 아무리 물어봐도 보통 1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요. 1억이 있거나 뭐 5억이 있거나 이러면은 보통 저희 주변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다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상위 50%, 그러니까 중위값이 3억 이상이거든요. 네, 우리 말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중간만 하면은 3억 이상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간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더 하면은 뭐 5억, 7억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뭐 금리, 물가 상승률 이런 단어들을 학교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사전적인 정의만 알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물가 상승률, 이게 가장 쉬운 건데 뭐 저랑 아마 비슷한 세대였으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아폴로 이거를 100원이나 200원에 사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원, 200원 그쯤 했었는데 100원이었을 때 우리 그냥 사 먹었고 200원이 됐을 때도 이제 두 배가 됐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100원 차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마트에 가봤더니 아폴로가 7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보니까는 2,100원인 거예요. 미친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10,000원 갖고 일주일 버티고도 얼마를 남기는가 대결을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10,000원 가지고는 점심 한 끼도 해결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10,000원이랑 지금의 10,000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질 않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1억이 생겼는데 이거를 통장에 가만히 넣어두면은 이 가치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10년이 지났는데 아폴로 하나가 1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치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는 뉴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정작 이게 뜻은 사전적인 정의도 아는 사람이 드물고, 안다고 해도 뭐 거의 그래서 무슨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고요. 이 이자율보다 은행들이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또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돈이 상대적으로 흔해지는 거고요. 쉽게 빌려서 쉽게 쓰고 쉽게 갚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흔해지면은 돈이 너무 쉽게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아까 아폴로처럼 100원짜리 하던 게 700원짜리 하게 되는 일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좀 알아봤더니 그 돈이 너무 쉽게 풀리면은 물가가 오르고 월급도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니까 자산이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 금, 뭐 주식 이런 자산이 먼저 오르고, 다음 소비재, 라면, 밥, 뭐 이런 소비재들이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 제일 늦게 오는데 이것도 갭이 굉장히 크게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라는 말은 실제 사실이었고요. 반대로 금리를 또 높여버리면은 그 돈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얼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랑 굉장히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뭐하러 한국에 투자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미국보다 높으면은 또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안 돼서 경제가 얼어버리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는 게 금리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를 알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200을 번다고 하면은 은퇴하면은 기존에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 8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소득 대체율이고요.
나머지 60%는 알아서 이제 충당을 해야 되겠죠. 월 80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거는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인데 실제로는 80보다 더 나올 거고 그 실질 금액은 8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차비도 들 거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사 먹기도 하니까 그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실제 그 요즘 썼던 것보다는 좀 덜 쓴다고 해서 100%를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40% 가지고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소득 대체율을 한 80%까지는 만들어 두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복리의 마법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좀 와닿지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학 문제인데 연 7% 수익률을 낸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10억을 모은다는 제 목표를 가지고 저금을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20세일 때 시작을 하는 경우 7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30대일 때 시작하는 경우는 40년 모을 거를 30년 모아야 되니까 대충 3으로 나눠서 4 곱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배가 넘는 160만 원을 모아야 20대일 때 75만 원으로 시작한 거랑 똑같은 금액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고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실제로 그, 와닿게 되죠. 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잘 이용하려면 먼저 시작하는 게 낫다 하는 게 결론이었고요. 이미 30대인 분들은 나가서 운동해가지고 기대 수명을 늘리고 70세까지 모으면 됩니다. 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뭐 기대 수명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10년을 뒤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수적으로 연 7%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적금 이자가 지금 3.5%인데 보수적으로 7%가 말이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인 고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거를 보면은 아까 육체적인 방법이랑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방법은 진짜로 그냥 일을 2개 하면 돼요. 2개 하면은 체력과 정신이 다 깎여 나갈 거고 노예가 되든가 철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돈이 나랑 함께 일하게 만드는 건데 뭐 많이 다 들어본 말일 거예요. 근데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아까 1억이 없다 그랬는데 돈이 어떻게 나랑 같이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걸음마를 먼저 충분히 연습해야 나중에 달릴 때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0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복리의 마법에서도 먼저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게 이득이고 그리고 심지어 주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은 ETF인데 ETF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무슨 뜻인지는 모를 텐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펀드예요. 근데 펀드도 예전에는 그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이 돈을 맡기고 이거를 대신 운용을 해주세요라고 그 계약서를 쓰고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 앱에서 가입해가지고 펀드 ETF 그냥 사면 되거든요. 사는 것도 거의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 경제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좀 더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졌고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달라진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못 들어본 분이 없으실 거고 S&P 500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주식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을 다 묶어가지고 그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시장 성장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만약에 자기가 세상에서 없어지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투자를 시킬 거냐 했을 때 그냥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거나 아니면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자기 회사 주식 사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이 예전에 S&P 500의 대단함을 증명을 해본다고 투자자들이랑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1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워렌 버핏은 그냥 S&P 500을 사서 10년 동안 묵혀두기를 했는데 처음 1년에는 좀 투자자들이 이기는 것 같다가 나머지 9년 내내 그 실패를 해가지고 S&P 500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ETF나 뭐 액티브 펀드나 액티브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성장률 이상의 수익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S&P 500을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단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ETF도 주식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출렁이게 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뭐 코로나든 닷컴 버블이든 뭐가 왔어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상위 500개 업체를 다 묶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같이 망하는 가능성이 0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시기가 끝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작성할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주말에 트럼프가 또 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시기가 끝날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반대로 어떤 나라가 뭐 이길지 모르겠다. 어떤 나라가 우세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전 세계 통합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통합 중에서도 상위 100개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상위 100개 중에 98개가 미국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ETF 투자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로 하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를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말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학 문제인데 그 어떤 사람이 겨울이라서 귤을 맨날 10,000원어치 산다고 가정을 하고 30일 동안 사는데 귤 가격이 막 변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홀수 날에는 500원 하고 짝수 날에는 1,000원이라서 홀수 날에는 뭐 20개를 사고 짝수 날에는 10개를 샀겠죠. 그러면은 평균 가격은 750원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홀수 날에 쌀 때는 더 많이 사게 돼가지고 평균 660원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립식 투자의 장점인데 개수가 아니라 이제 그 적립 뭐지? 네, 개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정해놓고 적립식 매수를 하면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는 그 효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지출이 항상 10,000원으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동적인 효과가 있는데 물론 시장은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한 3년이 지나면 귤이 500원,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1년이 지날수록 그 투자 금액은 명목 금액은 항상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냐, 뭐 사야 되냐 이게 그냥 제일 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달라라고 하시면은 QQQ, VO, 스파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S&P 500이랑 나스닥 100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ETF거든요. 그 중에서 뭐 기술주 위주로 돼 있냐 아니면은 뭐 배당주 위주로 돼 있냐 이런 차이밖에 없고요. 취향 맞게 그냥 섞어서 한두 개 그냥 골라가지고 꾸준하게 넣기만 하면은 보통은 우상향을 하게 되니까 이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 현물 ETF가 있는데 이것도 금을 실제로 사는 거는 또 번거롭기 때문에 ETF로 사는 방법도 있고요.
금을 그 물가 상승률 그래프랑 겹쳐 놓으면은 보통 아예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금을 사는 것도 그 추천을 하고, 그리고 슈드라는 ETF가 있는데 얘는 배당 특화 ETF라서 금보다 적게 오르지는 않는데 배당 주식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거의 다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시장 변동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섞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그래프를 복잡해가지고 그래프는 안 넣었는데 두 개를 잘 섞으면 위험도가 내려가면서도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 마법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들 위주로 그냥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해야 될 거는 레버리지 피해야 되고요. 레버리지는 반대로 투자하는 건데 시장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100%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커버드 콜은 조금 옵션이랑 섞인 건데 요거는 뭔지 배운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일단은 없는 셈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얘기 드렸고, 세 번째 방법은 숨쉬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이제 숨쉬는 비용을 줄이려면은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게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계부를 뭐 요즘엔 종이 안 적어도 내역 자동으로 분류해주기 때문에 그냥 앱 하나만 깔아서 연동만 해놓으면은 내가 식비를 얼마 썼고 쇼핑에 얼마 썼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월급은 보통 얼마인지 알고 있을 거니까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냐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아봐야겠죠. 보통은 식비,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들 텐데 저희는 재택근무라 교통비는 아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식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비를 줄이는 게 제일 효과가 저한테는 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나가서 먹을 때 10,000원이나 뭐 12,000원 정도 하는데 사 먹으면은 재료값 다 계산해 보면은 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뭐 고기 빼고 야채 좀 섞으면은 2,000원 정도 나오는데 요리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들 몇 개 추천드리면은 여기 3개 정도 있는데 이 3개 채널들이 뭐 영상 길이도 짧고 실제로 요리하는 것도 뭐 거의 밥 먹고 밥 해먹고 치우고 정리하는 데까지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 채널 추천드리고, 만약에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내 시간 비용을 아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가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먹고 돌아오는 것보다 해먹는 게 더 빠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줄이는 건 사실 방법이 거의 없는데 기후동행 카드 같은 혜택을 누리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택시 안 타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택시를 뭐 습관처럼 타시는 분들은 택시를 안 타는 습관을 들이면은 교통비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택시를 원래 안 탄다 하면은 뭐 거의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택시를 안 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차가 굳이 필요 없으면은 처분하거나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떻게 말해도 교통비는 사실 잘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를 줄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숨쉬는 비용이 끝났잖아요. 식비, 교통비, 보일러는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숨 쉬는데 드는 비용보다 이 비용이 더 크기도 해서 잘 보면은 그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보통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텐데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샀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보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은 빼는 거예요. 보통 다음날 보면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사고 싶어도.
그래서 그때 다시 빼버리고 한 달 뒤에도 봤는데 그때도 사고 싶으면 정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세요. 대신에 한 달 뒤에 봤는데도 한 달 뒤에 봤는데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빼버리고 안 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페에서 보통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드시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연 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비용도 만약에 줄이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줄이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요약을 하면은 기후동행 카드 쓰시면 좋고 좀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는 게 뭐 건강에도 좋겠죠. 그리고 카페에 가는 것보다는 집이나 회사에서 보통 커피가 있잖아요. 믹스 커피를 탄다거나 저희 회사는 커피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머신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준호 씨가 말하셨던 대로 그냥 커피를 안 마시는 것도 방법이죠. 안 마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는 것도 방법이고 군것질 하지 않는 것도 군것질도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강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술자리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술자리를 덜 참석을 하거나 참석을 한다고 해도 뭐 1차만 하고 2차, 3차는 빠진다거나 그리고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성공하는 챌린지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줄이는 게 좋고 통신비는 뭐 보통 메이저 3사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다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혜택을 받느니 차라리 알뜰폰으로 쓰고 그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영화를 보고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왓챠 이런 거 여러 개 가입해 놓고 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건데 다 보면 뭐 그것대로 문제고 어, 다 보지 않는다면은 한두 개만 남기고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다 보고 싶다 하면은 봄에는 넷플릭스 썼다가 해지를 하고 여름에는 왓챠를 구독해서 뭐 못 봤던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끼는 얘기만 했는데 너무 아끼다 보면은 이제 마음의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낀 돈으로 좋아하는 일을 한두 개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방법대로 아끼면은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실제로 실천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남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식비랑 뭐 쓸데없는 비용 줄이니까는 150 이상으로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한두 개 정도는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방법으로 진짜 월급을 늘리는 내용인데 그냥 위에 말했던 내용을 다 자동화하고 그냥 월급 들어오면은 투자할 돈은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송금하고 자동으로 뭐 매일 또는 매주 일정 금액 투자하게 시켜놓고 그리고 밥 해먹는 거는 또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은 나가서 먹는 게 오히려 귀찮아지기 때문에 밥 해먹는 거 습관 시켜놓고 그러면은 시간이랑 돈이 남잖아요. 그때 그냥 월급을 늘릴 수 있는 진짜 일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월급 늘리는 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결론인데 네. 다들 그냥 집중해서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식비랑 뭐 쓸데없는 지출 줄여가지고 가족 수가 2명에서 3명이 됐는데 지출이 오히려 1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아마 170인가 정도를 한 달에 투자를 해봤는데 1년에 2천만 원씩 모아서 5년 만에 1억을 모으려고 계획을 해봤어요. 작년 2025년 동안. 그래서 2024년에는 만원 단위로 조금씩 해가지고 감만 잡고 2025년에 그 2천만 원을 모으기로 목표를 잡고 투자를 했는데 2,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5년 계획이었는데 4년 계획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500만 원이 자동으로 생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유튜브 보면서 밥 해먹고요. 그리고 투자를 일단은 5대5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자산의 10%는 금으로 둬라, 이런 얘기는 뭐 어른들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1,000원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00원 넣어놓고 이거는 100만 원이다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위에 내용 다 자동화하고 차트 들여다보지 말고 운동하고 연봉 늘리는 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내일 다시 봐서 그때 필요하면 그때 사고 아닌 것 같으면 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하셔야죠. 또 질문 있습니다. 두 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배 레버리지요? 인버스가 아니라 정배 2배. 그거 일부러 빼놨었는데, 레버리지가 실제로 2배 수익률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매일매일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10% 올랐다가 11% 떨어지면 원래 정배에서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로 하면은 그때 손해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단기로는 공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QQQ 같은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이제 ETF 같은 경우엔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QLD도 이제 우상향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상향은 하죠. 네, 3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2배 QLD 정도는 가는 게 어떤가. 그건 본인 성향에 맞게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슈드랑 5대5 섞으라고 했던 것도 네. 차트를 안 들여다보기 위해서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 또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쌀 때 파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이 가능하다면 하는 건데, 아니면은 보통 처음 시작에는 추천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겠군요. 이것도 되는 월급, 원인은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젊을 때. 네. 네. 아르미사님 그리고 500만 원 이제 추가로 모으셨는데 네. 그 이제 그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어떻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방법에서 추가로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500만 원 더 된 건가요? 아니 아까 장이 좋아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이게 올라서. 적립식 매수하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작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4월 4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주식이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딱 저점에서 딱 사셨구나. 들어가셨구나. 근데 만약에 4월 3일에 제가 가진 돈을 다 넣었으면은 폭락을 한 거겠죠. 그렇군요. 또 흐름이 또 중요하네요. 적립식 매수하면은 결국에 평균가가 되더라고요. 평균보다 낮죠. 저도 이사님 따라서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네, 전 이사입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세미나 감사합니다.